네온더러 판타지버스 오프라인판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골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를 얘기해 봤어요. 이야기의 골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수명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여하튼 현재는 수명이 한 80에서 90, 100까지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말이죠.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은 50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우리 시대 사람들과 생활이 다릅니다. 요즘에 이혼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이혼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자, 과거에는 결혼을 해서 오래 살아야 한 10년, 20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혼해서 같은 사람과 30년, 40년, 50년, 60년 정말 긴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그런 갈등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수명만이 아니라 바로 언제 결혼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던 거죠. 지금으로 생각해 보자면, 자, 춘향전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춘향이와 그 다음에 이몽룡이 노래를 부릅니다. 춘향가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아이들의 나이, 자,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사람들의 나이는 10대 중반이란 말이죠. 지금으로 보면 청소년, 중학생 정도의 나이예요. 중학생? 아니면 많아봐야 고등학교 초학년. 그 정도, 자, 중학생 정도 나이의 애들인데 이미 결혼해도 충분한 나이라는 거죠. 그 시대는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수명이 길어진 만큼 결혼하는 연령도 늦어졌어요. 자, 고작 평균 수명 80년인데 이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말이죠. 엘프처럼 수명이 거의 무한정인 그런 종족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자, 10만 년 동안 한 사람으로만 같이 결혼해서 산다? 잘 모르겠어요. 서역이라는 작품에 보게 되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10만 년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대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정말로 10만 년 동안 한 사람하고 그냥 같이 살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엘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엘프에 있어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수명이 무진장 길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라이프 사이클에서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활동 기간입니다. 그들은 몇 살 때부터 활동해가지고 몇 살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가?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죠. 하지만 과거에는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수명도 짧았지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그보다 더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일찍 일을 하고 생활을 했어요. 자,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딸아이를 키워가지고 딸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하는 그런 육성 게임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게임 좀 황당해요. 왜냐하면 그 게임에서 주인공의 딸은요, 10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1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켜요.
한 15살 정도 되면 술집에서 일을 시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요즘 세상으로 보자면은 아동학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동학대가 맞아요. 요즘 세상으로 보자면. 하지만 그 시대는 달랐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의 무대가 되는 그 중세시대에서는요, 10살 정도만 되면 이미 성인처럼 일을 했어요. 이미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세스 메이커의 그 상황은 별로 어색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활동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라났어야 됐어요. 프린세스 메이커의 상황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양육비로 할 만한 거의 주지 않고 약간만 주고 나머지는 딸애가 알아서 하게 되는. 그래도 잠은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먹을 건 먹여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먹을 거는. 좀 배불리 먹으려면 돈을 더 들여야 되는데 그 돈은 딸아이가 번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하죠. 그런 게 원래 중세시대엔 당연했던 거였어요. 중세시대의 활동기간은 이미 10대가 되기 전, 10살이 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했어. 그리고 뭐 한 40대 정도면 이미 끝이 났다는 거죠. 그 시대면 거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처럼 활동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명이 긴다면 당연히 활동기간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쉽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작품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경우 우리 인간들은요 태어나서 한참 지나야만 여튼 중세시대라 하더라도 10살 정도는 돼야만 그대로 제대로 한 사람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새끼들이 걸어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한 2살 정도만 돼도 이미 경마에 내보내요. 2살 정도면. 그러니 수명 자체는 말의 수명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러나 활동을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금방 은퇴를 해요. 경주마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이후에는 종마가 되거나 아니면은 도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처럼 수명이 짧으면 수명이 짧지 않더라도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일찍 은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나폴레옹 시대만 하면 뭐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10대에 장교들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사관학교를 10대에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가지고 이미 10대 후반 정도면 벌써 장교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동 기간이 앞당겨지면 자연스럽게 결혼 기간도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결혼 기간과 활동 기간, 자 결혼 기간과 활동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수명, 그 라이프 사이클은 그 세 개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라이프 사이클이 서로 다른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엘프와 인간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인간과 드워프의 생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의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기에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 간의 분쟁도 얼마든지 심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 세계에 있어서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세계의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물물 교환인가? 화폐가 있는가?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게임에서처럼 그냥 골드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두고 그 다음에 지불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 화폐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전부 다 물물교환을 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급자족이었죠. 그 상황에서 주인공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할 것인가. 주인공이 만약에 모험가라면
어떤 식으로 그 모험에 있어서의 수익을 벌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라는 것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협지들 가끔 보다 보면 그냥 주인공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주막에 들어서 은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배 모양 비슷하게 생긴 은으로 된 그런 물건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걸 그냥 떵 하고 내놔요. 하지만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주인공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 세계의 경제에 입각해서 주인공들의 경제적 삶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경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세계에서 화폐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 화폐는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폴아웃이라는 게임에서는 세계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병뚜껑을 돈으로 이용하고 메트로 2030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총알이 화폐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거를 예를 들자면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라는 화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베네치아의 두카토라는 화폐, 그것들이 이른바 말하는 기축통화되었습니다. 현재로 보자면 기축통화는 달러가 되겠네요.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축통화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국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 기축통화를 발급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과거 시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금화라든가 은화라든가 은 같은 귀금속을 가지고 보통은 이제 화폐를 만들었죠. 귀금속을 가지고 화폐를 만드는 얘기는요. 그 귀금속이 또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사실은 연금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이유 자체가 바로 그 금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금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도 있었죠. 금 자체가 화폐의 단위로서 사용되지 않는 세상도 있었어요. 바로 아메리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고요. 그걸 물물 교환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목적으로서만 사용했으니까요. 그처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냐, 그 경제가 특히 화폐라는 것이 존재하면 화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 그 세계의 문화적, 그 세계의 주인공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에 대해 생각해보죠. 이 언어라는 것을 많은 세계관을 만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언어를 만들려고 해요. 역시 반지의 제왕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SF 작품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외계인 언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반지의 제왕을 만든 J.R.R. 톨킨은 언어학자였습니다. 그것도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였어요. 그만큼 언어학에 있어서 상당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상당한 지식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엘프라고 하는 언어들, 그리고 두어프라든가 오크들의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야기 속에다 활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보자는 거는요, 이 언어는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세계에 공통으로 통하는 언어가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세계에 있는 몬스터들의 언어와 인간들의 언어가 같다면, 그러면 몬스터와 인간들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의 언어가 다르다면 교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항일세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대항일세 3편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언어를 배워야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항구에 들어가서 어떤 유적들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 세계 사람들과 말을 해야 되겠죠. 내가
아프리카의 언어를 모른다면,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기선 설정상 스와힐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스와힐리어를 모른다면, 글자가 XXXX로 나옵니다. 언어를 완벽하게 배우지 못하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시간이 걸리고, 아니면 언어를 아는 항해자를 고용해야만 돼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줄 수 있죠.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탑이 만들어질 때 신께서 벌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걸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갈라버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예, 언어가 다르다면 자연스럽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언어가 같으면 하늘은 뭉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의 언어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에 어떤 식으로 나뉘는가, 주인공들은 다른 세계로 갈 때 그 세계의 언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둔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주인공들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언어에는 사투리 같은 것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언어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데서 차용해도 좋고요. 몇 가지 언어를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는 차후에 한번 자세하게 좀 세계해보죠. 여기서 기억해 둘 것은 그 세계에 언어가 다른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종족마다, 지역마다 언어들이 다른가 아닌가 정도를 생각해 두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랜드마크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랜드마크라는 것은 뭔가 특이한 건물이라든가 뭔가 특이한 지형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랜드마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거, 엔젤 폭포 같은 거,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에 보게 되면 붉은색의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에어즈락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구의 배꼽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인 애버리지들의 숭배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지예요. 자, 그러한 식의 자연적인 기물에 의해서 그런 독특한 자연환경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뭐 서울로 얘기하면 서울 어디에서나 남산타워는 보인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강남 쪽 근처로 가게 되면, 강남 쪽에 보게 되면 거기 거대한 롯데월드 타워를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역을 인상적으로,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랜드마크라는 것이. 그게 있음으로써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혹은 만화, 뭐 애니메이션 그런 작품에서는 특히 랜드마크가 더더욱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랜드마크가 반드시 엄청나게 큰 건물이나 엄청나게 거창한 자연 풍경일 필요는 없어요. 주인공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만약에 주인공이 한 마을에 살고 있다면 그 마을에 독특한, 마을만을 상징하는 뭔가 독특한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뭐 감시탑 같은 거 조그만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횃불 같은 게 켜져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전사의 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의 동상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이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줘요. 반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과거의 어떤 영웅의 동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자, 이를테면 영웅이 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무예를 숭상하는 그런 지역일 수 있겠고, 그 사람이 마법사 목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법사의 그런 마을일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랜드마크가 있음으로써 한눈에 그 지역의 느낌, 그 상황의 느낌들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랜드마크는 반드시 그 시대에 만든 물건일 필요는 없어요. 반지의 제왕을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의 중간에 아르고나스라고 하는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탁 이런 모양으로 두 개가 서 있어요. 쭉 안두인 대하라고 하는 강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멀리서 막
이런 거대한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동상이 어느 정도 큰가 하면 이 발이 있는데 발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발가락 하나보다 더 작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어마한 물건이죠. 저런 물건이 서 있다는 거, 저런 것을 만들었을 정도로 과거엔 대단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그러한 증명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얘기했던 9가지 얘기들, 시대, 무대, 과거, 그 다음에 정치, 그리고 문제와 과제, 라이프 사이클, 경제, 언어와 랜드마크. 이 9가지 요소들은 세계관을 만드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자, 이 중에서요. 이 9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고르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고 권해요. 줄기를 먼저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를 들면 자, 이 세계의 정치 체계가 나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면 그 정치 체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정치 체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줄기들도 점점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9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그 각각의 요소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더욱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욱더 크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 어떤 법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9가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나는 세계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충분하다 라는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각각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